그날 아침 저는 제 손으로 지은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낡은 캐리어 하나, 거기에 작업복 2벌이랑 면도기, 그리고 아내 영정사진 하나. 72년을 살면서 가진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안에서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문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나가셨으면 됐잖아요. 왜 아직 거기서 계세요? 저는 그 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저 기둥을 세웠지. 저 처마 끝에 못 하나하나 내가 박았지. 저 마당에 우물 판 것도 나였고 감나무 심은 것도 나였는데. 근데 지금 나는 이 집 문을 두드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한텐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겨둔 것을 큰아들이 알게 된 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는 박인수입니다. 올해 72살이고 평생 몫으로 밥 먹고 살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시작해서 경기도 이소읍으로 내려온 게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마누라 죽고 나서 혼자 산 것도 어느새 6해가 지났고요. 큰아들 인철이는 서울서 무역 일을 합니다. 며느리 정수진이는 그 아래서 살림을 하고요. 작은 딸 인영이는 글쎄요. 제가 모질게 굴어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이 70이 넘어도 동네 집수리 하나씩은 맡아서 했거든요. 아파트 베란다 창틀 교체, 마루 뒤틀림 보수, 농막 지붕 손보기.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재산이라 할 것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제가 직접 지은 집, 방 3칸짜리 단독주택, 대지 120평에 건평 50평, 인근 시세로 치면 3억은 좋게 나왔습니다. 둘째, 집 뒤쪽 야산 자락에 붙은 밭 200평, 오래전 공사 대금 대신 받아뒀던 땅인데 거기다 꽤 오래 묵혀뒀습니다. 셋째, 내 손으로 모아둔 현금 6천만 원. 마누라 살아있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건데 은행 적금 통장 2개에 나눠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 인철이가 내려왔습니다. 반년 만에 내려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니까 반가웠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 꺼내고 마당에 있던 총각김치 한 보시기 꺼내서 상 차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요즘 회사가 많이 힘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 거래처 2군데가 동시에 부도가 났어요. 저도 7천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인데 당장 다음 달이 문제예요. 저는 막걸리 잔을 내려놨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자식 잘못되는 거 두고 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가 있어야 해결이 돼? 아버지, 부담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저는 통장 2개를 다 꺼냈습니다. 6천만 원.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들은 3번 사양했고 저는 4번 권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넘어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번 방문은 달랐습니다. 인철이 혼자가 아니라 며느리 수진이까지 같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을 보러 온 눈빛이랄까요?
물건값을 매기는 그런 눈. 아버님, 저희가 사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번에 서울에 살 집을 좀 알아봤는데 저희 형편에 맞는 데가 없더라고요. 혹시 아버님 명의 집을 저희 쪽으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대신 아버님은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고요. 잠깐 멍했습니다. 같이 산다고? 어디서? 여기서요, 아버님. 저희가 이 집 수리 좀 하고 들어와서 아버님은 건강 다 챙겨드릴게요. 인철이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말 잘하는 애인데 저는 그날 바로 대답을 안 했습니다. 며칠 생각해 보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인철이한테서 하루에 2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사실 거래처 건이 더 커졌어요. 이번에 집까지 담보로 잡혀야 대출이 가능하대요. 아버지, 저만 믿어요. 명의만 잠깐 빌리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잘 살게요. 진짜로. 저도 압니다. 이 나이 먹도록 목수일하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근데 자식이니까, 제 피니까. 그리고 저는 늙었고 혼자였고 인철이가 힘들다는데 아비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한 달 뒤 저는 공증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 등기를 인철이 명의로 넘겼습니다. 밭도 같이 넘겼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는 제 손이 떨렸는데 인철이는 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근데 이상하게 그 밥이 목에 걸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수진이가 아침 식사도 차려주고 인철이가 주말엔 시장도 같이 갔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아버님, 오늘 손님이 오는데 방에 계셔 주시겠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손님이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방에서 밥을 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수진이 친구들이 왔을 때는 제가 마당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르신이 계시면 손님들이 좀 불편해 하거든요. 냄새 때문에 에이, 그런 뜻이 아니라요. 나이 드신 분들 특유의 그냥 분위기가요. 저는 그 말에 대꾸를 못했습니다. 60 넘어 남한테 냄새 얘기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제가 목수 연장 박스를 창고에서 꺼내려는데 창고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 연장인데, 제 창고인데. 인철아, 창고 열쇠가 어디 있냐? 아, 그거요. 거기 이제 아버지 짐 두시면 안 돼요. 저희 물건들 넣어야 해서. 내 연장이 거기 있잖아. 거기서 평생 쓰던 거잖아. 아버님, 솔직히 이제 그 연장 쓰실 일도 없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냥 사시면 안 돼요? 그 말 들을 때 저는 가슴 어딘가가 탁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장을 못 쓰게 한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뒤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방 앞에 이런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번에 집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방도 다른 용도로 써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옆집 모텔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저는 쪽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두 번 더 읽었습니다. 뭔가 제가 잘못 읽은 건가 싶어서. 인철아. 아,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저 지금 좀 바빠서요. 이게 무슨 소리냐? 모텔에 있으라고? 아버지, 사실 저도 힘들어요. 수진이가 요즘 많이 예민하고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저희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집에 있는지 내가 잊었냐? 이 집이 원래 누구 집이었냐고. 아버님, 그 얘기는 이제 과거 얘기잖아요. 등기는 저희 명의고요. 아버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제가 줬으니까요.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텔로 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서 저는 처음으로 제 신세를 셈해봤습니다. 집 없음, 땅 없음, 현금 없음. 아내는 6해 전 먼저 갔고, 큰아들은 나를 내쫓았고, 작은 딸 인영이는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다 됐습니다. 왜 끊겼느냐고요? 인영이가 결혼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상대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서울 사람인데 집안도 별로고 직업도 그때는 변변찮고, 근데 인영이는 그 사람 좋다고 우겼습니다.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딸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인영이는 결혼했고 저는 그 말을 지켰습니다. 그게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모처럼 모텔 생활 열흘째 되던 날 인철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요. 밭 있잖아요. 그 땅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위임장 하나만 써주세요.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 있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철아, 그 밭은 왜? 팔려고요. 솔직히 거기 놀리고 있으면 뭐해요. 돈으로 바꾸는 게 낫죠. 그 밭은 아직 넘기면 안 된다. 아버지, 이미 제 명의잖아요. 그냥 서류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밭이 왜 중요한지 생각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그 밭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인철이도 몰랐고 수진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작은 딸 인영이었습니다. 인영이한테 연락이 온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제가 모텔에서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때 동네 철물점 주인 박 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인수 씨, 어디 아파요? 얼굴이 왜 그래요? 지금 어디서 지내는 거예요? 박 씨는 제 오랜 거래처였습니다. 목수일하면서 모시며 경첩이며 전부 그 집에서 샀거든요. 저도 모르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아들한테 집 넘겼다가 쫓겨난 이야기를. 아이고, 어쩌다가 그런데 인수 씨, 인영이 연락처 제가 갖고 있어요. 작년에 어머니 제삿날 꽃 주문하러 왔었거든요. 혼자서. 저는 멈췄습니다. 인영이가 제삿날 꽃을 주문했다고요? 혼자요? 네. 그냥 꽃만 사서 가더라고요.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는 모텔방에 돌아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인영이가 어미 제삿날에 꽃을 샀다. 나는 그것도 몰랐다. 저는 박 씨한테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문자창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결국 딱 한마디만 보냈습니다. 인영아, 아버지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시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물음표도 없었습니다. 느낌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짧게. 근데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뭔가로 긁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인영이가 왔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머리가 짧아져 있었고 얼굴에 주름이 좀 생겼고 그래도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마누라 눈매. 밥은 드셨어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막혔습니다. 야단도 아니고 울지도 않고 그냥 밥 먹었냐고. 아니, 가요. 근처 해장국집에서 설렁탕을 먹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안 하면서 그냥 국 떠먹고 깍두기 집어먹고 인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한테 다 줬어요? 응. 집이랑 밭이랑? 응. 현금은요? 그것도. 인영이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지, 그 밭. 응. 서류가 아직 안 넘어간 게 있잖아요. 지하 관련해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말해줬잖아요. 제가 20살 때 만취해서. 아, 맞다. 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그 밭을 처음 받았을 때 측량 기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땅 밑에 예전에 광산 갱도가 있었대요. 지금은 폐쇄됐는데 거기서 뭔가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석회석인지 뭔지. 저는 그때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몇 년 뒤에 한 개발업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밭 인근에 새 도로가 날 거고 그 땅에 지하 부존 자원이 있을 수 있으니 지질 조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밭 지하 15m 지점에 석회암층이 상당히 두텁게 깔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래전 폐갱에서 채굴하다 중단한 돌로미트 광맥이 일부 연결된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산업용 석재로 쓰이는 돌로미트는 가격이 꽤 나갑니다. 개발업자가 제시한 채굴권 매각 금액이 당시 시세로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마누라가 말했거든요. 그냥 놔두세요.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마누라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땅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인철이한테도 인영이한테도 단 한 번 빼고. 인영이가 20살 되던 날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걸리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취기의 딸한테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인영아, 아버지한테 비밀이 하나 있다. 저 밭땅 속에 나중에 돈 될 게 있어. 아버지가 쓸 일 없으면 내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말을 한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인영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버지, 그 채굴권 관련 서류. 아직 등기 넘길 때 포함 안 됐죠? 그게 지하 광업권이라 일반 부동산 등기랑 달리 광업등록원부에 따로 등록돼 있어. 인철이가 그걸 모를 거야. 알아요. 저 확인해 봤어요. 광업등록원부 열람하니까
아직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그걸 확인했어? 오빠가 아버지한테 밥 팔겠다고 한다는 소문 들었을 때요. 동네 박씨 아저씨가 저한테 먼저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많이 힘드신 것 같다고. 저는 설렁탕 국물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 판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인영이가 꺼낸 다음 말은 저도 상상을 못했던 얘기였습니다. 인영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철이 회사법인 등기부 등본, 두 번째 인철이 명예대출조회서, 세 번째 문자 메시지 캡처 스크린샷 여러 장.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게 다 뭐야? 오빠 회사 부도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오빠 회사 거래처 2군데 부도났다고 했죠? 확인해 봤어요. 그 2 거래처 법인이 사실은 수진이 친오빠 명의 유령 법인이에요. 실제로 거래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아버지. 오빠가 수진이랑 같이 가짜 부도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서 현금 6천 뽑아내고 그 다음엔 집이랑 땅까지. 그 다음에 그 땅을 개발업자한테 팔아넘길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이야? 오빠가 수진이한테 보낸 문자가 있어요. 캡처해뒀어요. 이 스크린샷이요. 아버지한테서 땅 받으면 바로 개발업자한테 넘기자. 최소 3억은 건진다고 돼 있어요. 저는 그 스크린샷을 손에 들고 읽었습니다. 1줄, 2줄, 3줄. 내 아들이 쓴 글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공증사무소에 앉아서 손 떨며 도장 찍던 날, 이 자식은 벌써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인영아. 응? 이 문자 어디서 났어? 오빠 핸드폰에서 직접 뽑은 거 아니에요. 수진이 친오빠가 저한테 줬어요. 뭐? 수진이 친오빠한테 연락이 왔대요. 처음엔 자기도 계획에 가담해서 돈 나눠 갖자는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진이가 자기 오빠 명의를 몰래 이용한 거잖아요. 자기는 졸지에 공범이 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저한테 연락해 온 거예요. 너네 아버지가 당하고 있다고. 세상에. 수진이가 자기 친오빠까지 이용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악인이 악인에게 배신당한 셈이었지요. 인영이는 변호사도 이미 만나봤다고 했습니다. 딸 남편이 제가 결혼을 반대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제가 반대했던 그 사람이 사위가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다고 했어요. 재산 이전이 사기에 의한 것이었다면 취소도 될 수 있고요. 문자 증거가 확실하니까.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결혼 반대하면서 그 사람이 변변찮다고 쫓아내면서 정작 변변찮은 건 내 큰아들이었구나. 인영이 남편이 내용 증명을 먼저 보냈고 사기죄 고소장도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인철이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제가 그날 직접 그 집 앞에 갔습니다. 인영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인철이가 저를 보고 제 옆에 인영이를 보고 그 뒤에 선 변호사를 봤습니다. 그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아, 아버지, 이게 무슨. 누가 온 거야? 오빠, 이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진이가 거실에서 나오다가 변호사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인영 씨 남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인수 선생님 소송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인철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유령법인 서류, 문자 캡처, 대출 내역, 개발업자와 나눴던 이메일, 사기에 의한 재산 이전은 법적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집과 토지 등기를 원상회복하는 소송을 이미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형사고소장도 접수됐고요. 아, 아버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됐어. 저는 딱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설명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이미 알 건 다 알았으니까. 수진이가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버님, 저희가 잘못 생각한 건 맞는데요. 그래도 가족끼리 소송까지 할 필요가. 가족이요? 인영이가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딱 한마디. 아버지를 모텔로 내보낼 때 가족 생각하셨어요?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고요? 법원 조정에서 집 등기는 아버지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인철이가 버텼으면 소송까지 갔겠지만 변호사가 가진 증거가 너무 확실했습니다. 사기죄 기소가 현실이 되자 인철이는 자진해서 조정에 응했습니다. 6천만 원 현금은 이미 쓴 게 많았습니다. 일부는 돌려받고 일부는 포기했습니다. 밭은 이미 제 이름 그대로였으니까 그냥 제 것으로 남았습니다. 수진이 친오빠도 자기 명의가 유령법인에 쓰인 것에 대해 해명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진이와 인철이의 공모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인철이는 결국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직장을 잃었습니다. 수진이는 이혼 서류를 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제 아들한테서도. 여러분, 이걸 통쾌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이 저 아이한테 이런 씨앗이 됐나 싶어서 그게 더 아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다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인철이가 쓰던 방에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치우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수진이가 바꿔놓은 주방 타일도, 뜯어낸 창호지 문도, 시멘트로 막아버린 아궁이도 하나씩 다시 손봤습니다. 제 연장으로. 창고 자물쇠도 제가 직접 따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연장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래된 대패, 끌, 먹줄, 제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직각자. 나는 이것들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인영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남편이랑 같이 올 때도 있고 혼자 올 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10년이 넘게 못 본 사이니까요. 한 번은 인영이가 밥 먹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할 때 아버지가 반대한 거 알아요. 근데 그때 서운했던 것보다 그 뒤에 아버지가 연락 한 번 안 한 게 더 서운했어요.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잘못했다. 잘못했다고요? 응.
잘못했어. 고집이 너무 셌어. 그리고 미안하다. 인영이가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어릴 때 그 웃음이랑 똑같이 그 말 10년 기다렸어요. 그 반 얘기를 마무리하자면요. 인영이 남편이 광업건 관련해서 개발업자와 다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지하 석회암층 채굴권 매각 협의가 진행 중인데 현재 시세로 최소 4억에서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돈으로 뭘 할지 아직 모릅니다. 아직 협상이 안 끝났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는 마음먹었습니다. 인영이한테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요즘도 저는 동네 일을 받아서 합니다. 일은 둘이지만 아직 허리는 됩니다. 뭔가를 만들 때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고 형태가 생겨날 때 그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이고 나무 냄새가 나고 연장 소리가 나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마당 감나무에 감이 달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 나무 제가 심은 겁니다. 인영이가 3살 때 인영이 이름 따서 인영나무라고 불렀는데 인영이는 그걸 몰랐을 겁니다. 이제 알려줘야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다 줬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잃는 게 있고 다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인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감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직각자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일합니다. 망치를 들고 먹줄을 튕기고 나무를 다듬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짓습니다. 이 나이에도 아직 사람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담긴 정직함입니다. 나는 인영이한테 그게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혼자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가족이랑 같이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이 시간 내내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다 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을 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그래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사귈 때,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쓰러지지 맙시다. 어딘가에 반드시 인형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없이 꽃을 사가는 사람이, 아직 지우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그러다 통쾌하고 결국엔 따뜻한 이야기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면 이 아버지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한테 닿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도록요.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짧아도 됩니다. 저는 다 읽습니다.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